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기는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엄선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여기에다 쉽게 만날 수 없던 증권가 고수들까지 한국 금융계 어벤져스를 모시는 1대1 금융 토크쇼 머니머니에서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오늘의 초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 센터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IT 전자 분야 이제 애널리스트 외길을 걸어오셨는데 한 20년 넘게 네, 어쩌다가 그 IT 쪽으로 쭉 분석을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99년에 이제 증권사로 옮기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요. 예, 코스닥이 막 불붙을 때였죠, 그때 99년 그러면. 그때 이제 코스닥 중심에 예. 뭐 닷컴주도 있었지만 또 IT 기업들이 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IT 기업을 분석하면서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 분야 그러면은 지금 역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지금 삼성전자인데, 예. 요 삼성전자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 예. 일각에서 또 20만 전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 주가가 최근에 지지부진해요. 예. 8만 전자, 예. 어때 7만 전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실적 대비 올 1월 달에 너무 어떻게 보면 주가가 높게 올라갔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네. 올 1월 달에 9만 6천 원 갔을 때는 네. 분명히 길게 봤을 때는 그 이상도 갈 수 있지만 네. 올해 실적 나오기도 전에 좀 일찍 좀 조기에 주가가 많이 간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의 두 가지 반도체 축인데 하나가 이제 파운드리고 하나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삼성의 그 오스틴 공장이 정전 사태가 나면서 미국 오스틴이죠. 성장에 큰 기대가 컸던 쪽에서 오히려 실망이 오다 보니까 그게 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 세계적인 그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난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은 오르지만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게 되면 완제품 수요가 줄면 이 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빅사이클의 기대감이 큰데 조기에 종영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주가가 저희는 좀 최근에 특히 부진한 이유이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펀더멘털이라고 하나요? 실적 이런 거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 전혀 아닙니다. 아니다. 예. 실적 자체는 괜찮게 나왔잖아요, 사실.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는 또 시장 컨센서스를 좀 더 많이 상회할 것 같고요. 3분기는 어차피 삼성의 모든 사업부가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그리고 스마트폰 여기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오히려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만 빠졌지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좀 약간 특이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부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했잖아요. 예. 향후 이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삼성전자? 그래서 이제 주가 전망을 낮출 때 보면 실적 전망치를 낮추면서 낮춘 것보다는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좀 하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하면 즉 그 기업의 주당 가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죠. 그 기대감들을 좀 낮추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2017년, 18년 삼성전자가 역사적 이익을 낼 때 그 사이클을 보면 2018년 영업이익이 59조 나면서 엄청난 실적이 났는데 주가는 2017년 12월에 고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납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영업이익이 70%가 넘었기 때문에 사이클 주식은 실적을 하긴 하면 이미 주가는 늦다. 그런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또 주가도 좀 많이 안 좋았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내년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하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좀 해소가 되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거는 예, 현재 예.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있으면 뭐 그런 시각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그리고 이미지 센서 그리고 폴더블 이런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다른 부분들이 많이 커진 시점이 네, 이제 사업이 좀 다양하죠. 예, 예. 2021년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만 보고 이제 삼성전자의 고점을 논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 주가는 얼마로 지금 내고 있죠? 저희는 뭐 한 11만 원 제시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컨센서스 목표 주가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저희는 뭐 삼성전자의 그 세 가지 성장 엔진이 올 하반기부터 많이 확인이 될 거고 내후년에 좀 더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시장 평균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만 전자는 일단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네, 일단.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하시던 이제 좀 시장 전반, 반도체 네. 시장 전반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뭐 D램의 슈퍼 사이클이 올까 말까 했는데 지금 예. 뭐 이렇게 됐다 하셨는데, 그 크게 이제 반도체를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네. 이렇게 나누고 메모리 쪽에서도 D램, 낸드. 랜드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네, D램은 이제 그 휘발성 있는 거고 네, 랜드는 맞습니다. 휘발성이 없고. 네, 맞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면 맞습니다. 예. 저기 쭉 지워지는 게 D램이고 예. 전기가 안 들어와도 기억이 예. 남아 있는 게 이제 랜드 이렇게 예, 이제 맞습니다. 분류를 하면 되는데 예. 일단 D램의 슈퍼 사이클이 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뭐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맞나요? 네? 뭐 D램의 슈퍼 사이클도 저희가 이제 좀 약간은 정확하게 정의하면 이제 서버 D램과 PC D램과 같은 그런 계산 전문 반도체, 컴퓨팅 D램의 슈퍼 사이클이었고요. 지난 1차 사이클도 그 두 제품이 가격이 많이 올랐지 서버, 모바일 PC. D램은 네. 별로 안 올랐습니다. 네. 이번도 보면 이제 서버 D램하고 PC D램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시장의 예상보다 일찍 오르고 원래는 한 2분기쯤 오를 줄 알았는데 1월부터 올랐고 그다음에 2분기에도 한 15%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 뭐 25% 이상 오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컴퓨팅 D램의 2차 슈퍼 사이클인 거는 분명히 맞고요. 현재까지는. 다만 이제 그 얼마만큼 더 오르느냐를 놓고 이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차 사이클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D램의 한 30%가 서버에 들어가는 쪽인데 거기에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묻지마 투자가 좀 많았고요. 이번은 이제 그들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구축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수요 기반 자체가 워낙 이제 많아지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와 관련된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차 사이클보다 가격 상승폭은 적어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은 누적으로 보면 더 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집콕하면서 뭐 인터넷 뭐 온라인 많이 쓰는데 그 뒤 안에는 서버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서버 수요가 그래서 갑자기 그 늘었고 그 서버 안에는 또 D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D램 수요가 쭉 늘고 있는데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게 좀 오래 갈 수 있다. 근데 그 뭐 성장 그러니까 증가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 가격 상승폭은 그때처럼 170% 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뭐 제가 감히 가격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한 저점 대비 저점이 110불이거든요. 한 뭐 70에서 80% 정도 오르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서버 같은 것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이게 물량이 깔리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데이터 센터가 2017년, 18년보다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5일 동안 전원이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3년에서 4년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깔려 있는 숫자가 많다는 거 이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신규로 또 데이터 센터를 또 투자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간은 좀 더 길 거고 반면에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가격 상승폭은 1차보다는 좀 덜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이제 우문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 D램, 그러니까 서버, PC 이런 데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원톱이잖아요. 거의 독점인데 이 언젠가는 수요 한계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PC 다 모든 집에 다 PC 있고 맞습니다. 서버도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쓰게 되면 한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교체 수요를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건 아닌가요? 한계 당연히 있고요. PC D램은 뭐 한때는 비중이 컸지만 지금은 한 13에서 14하고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거는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재택근무랑
그다음에 원격 교육 때문에 노트북 수요가 상당히 좋았고요. 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어느 시점 되면 다시 수요가 많이 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사실 PC 디램은 전체 디램의 13에서 14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 큰 건 아직은 모바일 디램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간 디램. 그게 한 40%고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게 한 30% 중반 정도 되는데 이 두 제품에 어떻게 보면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 드리고 싶은 정답은 네. 교체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전 세계 가입자가 이제 40억 명이 넘었거든요. 예. 그럼 3년에 한 번씩만 바꿔도 13억 대가 연간 수요가 꾸준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 자체가 그렇게 글로벌하게 연간 수요가 한 1,400만 되기 때문에 그게 크지는 않지만 이쪽은 또 디램을 점점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의 중심이 되는 두 제품이 하나의 제품은 3년마다 스마트폰을 최소한 바꾸고 네. 뭐 그보다 더 빨리 바꾸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365일 동안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체 수요 자체가 특히 전체 수요의 한 75% 되는 두 제품 자체가 교체 주기가 짧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 산업의 장점이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바닥을 쫙 깔아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게 있는 있습니다. 상태군요. 예. 자, 그다음 낸드. 낸드도 이제 삼성전자 우위 뭐 전 세계 시장에서 그런데 뭐 SSD 소위 우리가 쓰는 그런 저기 하드디스크 일종이죠.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이제 삼성전자 우위가 계속될까요? 어떨까요? 사실은 이쪽은 디램보다는 어쨌든 참여 기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 시장 점유율이 삼성이 한 35%, 36% 하다가 2020년에 33%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SK 하이닉스 점유율도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뭐 웨스턴 디지털이든 그리고 중국의 YMTC 이런 기업들도 점유율이 소폭 올라갔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뭐 점유율은 뭐 더 높아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35%를 이제 뭐 타겟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술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오면 뭐 가능할 거고 다만 낸드 시장 자체가 퀄리티가 중요한 SSD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네. 즉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낸드 시장이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용 SSD 수요가 계속 늘 건데 그쪽은 또 이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삼성의 핵심 기술이 이제 컨트롤 IC인데 이쪽에서는 거의 컨트롤 IC요? 그거는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인텔까지도 그 시장에서는 거의 힘들어하는 시장이거든요. 두 회사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삼성의 점유율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얼마나 많이 지어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삼성이 스스로 점유율을 높이기보다는 삼성의 핵심 기술이 많이 확산될 때 점유율은 재차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삼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경쟁이 심화되고는 있지만 삼성이 여전히 우위를 지키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사실 기술 퀄리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쪽에 있어서는 사실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세 번째 큰 분야, 반도체 세 번째 분야, 파운드리. 여기 사실 삼성이 이렇게 강자라고 보기엔 좀 힘들잖아요. 그 TSMC 워낙 큰 대만의 업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TSMC는 이제 파운드리 역사를 만든 회사고요. 그래서 뭐 삼성이 언젠가는 뛰어넘어야 될 산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못 뛰어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서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군요. 그 정도의 TSMC가. 근데 꼭 뭐 1등을 안 하더라도 1등에 버금가는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이 나온다면 저는 그 정도면 1등이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어요. 어차피 메모리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2등까지 한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기존의 강자들을 다 어쨌든 2등, 3등 하는 회사들을 다 밑으로 보내고 삼성이 이제 확실한 2등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TSMC가 갖고 있는 그런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역전하기는 힘들고 또 TSMC는 순수 파운드리 회사이기 때문에 LSI와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를 하고 있는 삼성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특성이 다르죠. TSMC는 고객과 경쟁을 안 하는데 삼성은 고객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역전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초격차 기술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새로운 공정 기술과 그다음에 패키징 기술들에서 좀 성공을 한다면 고객 입장에서 팹리스 기업 입장에서는 TSMC한테 100% 다 의존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들도 이온화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삼성이 얼마만큼 잘 개척하느냐 치고 나갈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TSMC 여기의 그 강점 이거는 뭡니까?
이쪽 산업의 네. 역사인 역사를 게 아까 만드셨다고 결국 그러고. 생태계고요. 예. 생태계의 강점은 결국은 이제 그 보통 이제 이런 파운드리 쪽은 지적재산권의 활용의 폭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보다 훨씬 많은 IP를 많이 갖고 있고요. IP 지적재산권. 예, 자체 IP와 외부 IP가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는 그 생태계와 관련된 파트너십이 좋아요.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EDA, 그 다음에 클라우드, 디자인하우스 이런 쪽이랑 그런 엄청난 협업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반도체 칩이 자기 성능을 잘 발휘하면서 전력 소모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메모리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패키징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패키징이란 건 칩을 예. 그 필요한 그 디바이스에 장착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쪽에 있어서 기술은 세계 1등입니다. TSMC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삼성이 이제 따라잡기는 단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TSMC는 그 세 가지가 저는 가장 큰 경쟁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대만의 TSMC 옛날에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사실 기술 축적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예. 그래서 뭐 우리 모리스 창이 1987년에 만들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일을 하셨죠. 대만에도 제대로 된 반도체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앞으로 칩 설계가 점점 어려워지면 그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산업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투자한 결과가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즉 분업화를 어떻게 보면 주도한 기업이고 재밌는 별명 있잖아요. 슈퍼을이라고. 예. 원래 만들어주는 기업은 을인데.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으니까 고객사보다 영업이익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웃으면서 실익을 챙기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이제 좀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반도체 부족 얘기를 살짝 했는데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지금 자동차 공장이 멈추기도 하고. 이게 심각한데 사실 반도체 뭐 어디 외국에선 칩하게돈, 아마게돈 같은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반도체 부족 이거는 언제쯤 좀 해결이 될까요? 그래서 저도 올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부족을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IT 반도체 부족과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나누겠습니다. IT 반도체는 사실은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TSMC 같은 경우에는 IT 반도체 만드는 라인을 자동차 반도체로 좀 바꿨어요. 그러면서 또 그래서 풍선 효과가 있었고요. 국가별 SOS를 예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자동차 반도체를 얼마 정도 바꿨느냐? 그러니까 월 2만 장 정도 캐파를 IT에서 자동차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엄청 심각하겠구나 생각하는데 나머지 기업들이 좀 IT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UMC 세계 3위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칩 그리고 TSMC 자체도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한 8, 9월 되면 그 20K 2만 장 빠져나간 게 상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T 반도체는 올 3분기 말부터는 수급이 상당히 개선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동차 쪽은요? 자동차 반도체 쪽은 이제 TSMC만 봤을 때는 빨리 풀렸어야 되는데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좀 화재 이런 재해 사고가 일본 르네사스든 그래서 불났다고 그랬죠 공장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완전히 좀 해결되는 거는 올해 연말 정도 아니면 늦으면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공장에 불이 자주 나요? 원래 잘 안 나는데요. 올해는 유별나게 많이 나네요. 뭐 불만 나는 게 아니고 정전 사고도 많고요. 가뭄 때문에 가동률 또 어려움도 있었고. 정전은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반도체 공장에는 불까지 나고 그러니까 참 특이한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뭐 이제 그 반도체 업체 CEO들 딱 불러가지고 반도체는 인프라다,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뭐 미국이 반도체를 지배해야 한다. 미국이 완전 반도체 전쟁을 선포한 셈인데 사실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잖아요. 여기 삼성전자라는 불지의 그 반도체 업체도 있고 당연히 중국도 반도체 지금 이쪽으로 미래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중에서 이제 미국의 뭐 반도체 칩 메이커 중에 공장이 있는 거는 삼성전자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삼성은 어차피 오스틴에 공장이 있고 향후에 이제 뭐 미국에서 칩스 포 아메리카라고 해서
2024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최대 40%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TSMC도 이제 2024년까지는 공장을 지을 거고요. 지금 공장 예, 인텔도 있죠? 당연히 그럴 예.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이 반도체의 중요성은 뭐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특히 자동차 공장이 몇 개 멈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미래차가 되면 저전력 반도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미국의 10나노 이하, 즉 7나노 이하가 지원되는 공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10나노, 7나노라는 거는 아주 세밀한 공정을 세밀한 얘기하는 거죠. 미세화된 칩이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런 제품들이 보면 고성능의 저전력이거든요. 근데 향후에는 이제 무인 디바이스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는 거를 좀 지적한 측면도 있고, 또 미국의 팹리스 회사들이 되게 많죠. 엔비디아, AMD, 퀄컴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좀 더 미국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물론 그 회사들은 생산 시설이 없기 네. 때문에 꼭 미국에서 안 만들어도 네. 되지만 미국에서 안정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있을 때 미국 기업들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팹리스라고 하면 이제 설계만 하는 기업들. 공장 없고 이제 예. 공장은 이제 저기 예. 뭐 TSMC 같은 데도 TSMC는 뭐 삼성한테 맡기고, 삼성한테도 예. 맡길 수 있고 예. 그런 설계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 많으니까 예. 웬만하면 미국에서 생산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지만 뭐 예.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알 수 없는 얘기네. 다 왜냐면 돈 이익을 볼 거 아니에요. 예. 기업들은 뭐 정부는 뭐 이렇게 예. 정책을 보지만 예. 네. 기업들은 특히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고정비가 큽니다. 예. 아시아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것보다는 사실 뭐 인건비가 좀 더 나가죠. 근데 뭐 반도체는 워낙 이제 수익성이 좋을 땐 좋기 때문에 그게 무시될 수도 있지만, 다만 이제 삼성 TSMC가 설령 미국에서 이제 웨이퍼를 생산하고 칩을 가공하더라도 네. 마지막 반도체가 이제 실제로 쓰이려면 패키징을 해야 됩니다. 옷을 입혀야 됩니다. 밖에서 뭐 돌아다니려면. 아까 얘기하셨던 예. TSMC가 상당히 잘하죠. 잘한다는 근데 패키징. 그런 전문 패키징 회사들이 다 공장이 아시아에 있고 미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ASE, 엠코, 네. 그다음에 파워텍, JCT 전부 다 아시아에 패키징 공장이 있기 때문에 옷 입히는 공장은 아시아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입혀야지 칩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칩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약간 껍데기 같은 게 사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또 미국에서 TSMC, 삼성이 만들더라도 다시 그 칩은 다시 아시아로 와야 된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뭐 비효율성인 거죠. 생산해도 비행기 타고 다시 와야 됩니다. 여기 아시아에서 와서 최종 가공을 다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나 아시아에 네. 아니면 아시아의 PC 공장에 PC 회사에 들어가거나 해서 결국은 완제품 공장도 다 아시아에 있고요. 그다음에 패키징 공장도 다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 웨이퍼 가공을 하더라도 아시아로 다시 와야 된다는 거. 반도체는 결국 아시아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네요. 최종 제품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도 사실 반도체 산업 구성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기술도 따라오기 쉽지 않고 삼성전자 따라오기 쉽지 않고 미국의 견제 또 견제가 최근에 많죠. 뭐 저기 바이든이 이제 미국인 투자 못하는 기업 쭉 리스트를 다 저기 행정명령 사인했는데 거기 보면 화웨이도 있고 SMIC 뭐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근데 어쨌든 그 트럼프 행정 때부터 이제 블랙리스트를 정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기업들한테는 반도체 장비 공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공급도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블랙리스트 대표 기업이 이제 중국에서 파운드리 하면 SMIC고 팹리스 하면 하이실리콘이라는 하웨이 자회사가 있는데 둘 다 블랙리스트죠. 그래서 첨단 공정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생산을 못하는, 그러니까 핵심 뭐 장비가 없으면 재료와 장비 없으면 어떻게 생산해요? 그래서 설계도만 갖고 뭐 생산 못하죠. 그래서 일단은 예봉을 완전히 꺾어놓은 상태라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단 제품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특히 지적재산권을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좀 무시하고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제 그걸 잘 지키더라도 과연 미국 행정부에서 그걸 풀어줄지도 저는 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범용 제품으로는 뭐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겠지만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동안 우리나라랑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히 좀 반사이익을 받는다고 봐야죠. 이걸 유지할 수 있겠네요. 현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길게 봐서 이 미래 반도체에서 아까도 직접 뭐 나노 공정 얘기도 하고 짧게 얘기했지만 뭐 어쨌거나 직접 하는 거잖아요. 이 맞습니다. 반도체가 맞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기술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딱 그거보다 이 예. 앞으로 그러면 어디 이렇게 집적이 어려운 이런 상황을 갈 텐데 그럼 어디를 주목해야 되느냐 예. 이렇게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그래서 이제 미세해로가 이제 1나노까지 갈 거니까요. 뭐 결국은 그런 미세화된 해로 패터닝을 하는 그런 장비 회사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장비 쪽으로 예. 이제 좀 봐야 된다. 예. 네. 그래서 뭐 대표 기업은 뭐 한 기업밖에 없으니까 네덜란드 ASML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칩이 아무리 미세화해서 제품이 잘 나와도 그 칩이 자기 성능을 발휘하면서 전력 소모도 줄이고 또 다른 칩 간에 그 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여기도 그게 소통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패키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패키징이 좋으면 칩이 좀 뭐 부실해도 그걸 감출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패키징 기업들, 아까 언급드렸던 뭐 ASE, M코 이런 기업들도 저는 미래의 반도체의 어떻게 보면 성장의 중심에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조금 뭐 재밌다면 재밌고 좀 약간 불편하면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인데 국내 반도체 기업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가 대표적인데 네. 그 두 개 뭐 굳이 고르지 말고 그냥 삼성전자에만 투자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수준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동행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서로 동행하지 않고 이제 한마디로 디커플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좋으면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좋은 거고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이제 다양한 쪽에서 기회가 많은 삼성이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메모리 사이클의 순도 100%인 하이닉스를 사느냐, 아니면 뭐 비메모리든 아니면 그 바운더리든 그리고 폴더블이든 이런 쪽에서 기회가 많은 삼성을 사느냐는 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통해서 두 회사의 그 어떻게 보면 저울질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딱 단원에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군요. 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또 그 주식이 또 그때부터는 좋아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반도체 산업 투자 전략을 갖고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 머니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최근 반도체 주식들이 좀 힘은 없지만 어쨌든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품목이 있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 하이닉스 시가총액 1, 2등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더 큰 영역으로 보고 있는 비메모리 파운드리까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좀 주가가 실망스럽더라도 그래도 항상 좋은 가격대가 오면 제일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받으면 많이 배우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